그러면 이렇게 뭐 항타기 같은 건설 기계를 사용했을 때 이게 임대차인지 제하도급인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윤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사식 변호사입니다. 문 변호사님, 그럼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제가 다룬 사건인데 예. 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라는 건설 기계가 있어요. 구멍 뚫고 막 이러는 건가요? 터파기 할 때 예. 구멍 뚫는 예, 그런 거죠. 예. 그 건설 항타기를 임대해서 사용한 건설업체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예. 아니다, 니네 도급을 준 거다. 아, 제하도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제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고발이 된 사건이 있어요. 오. 근데 그거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게 그래요? 유사 사례도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네요. 우리 건설업체에서 근무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네요.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뭐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봐야 예, 되겠죠? 그럴까요? 예. 갑 건설회사가 있었어요. 예. 을 건설회사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이제 하도급을 받은 거죠. 그 부분만 딱 그쵸. 따라돼가지고. 갑이 터파기 공사를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항타기로 뚫어야 되겠 뚫어가지고 막 땅을 부셔야 되지. 터파기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그 항타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빌려야겠네. 건설기계 임대업자로부터 항타기를 그렇죠. 임차를 한 거예요. 예. 임차를 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이제 통상적으로 항타기를 임대를 해주면 그냥 기계만 가져다 주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조정을 하는 사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트로 같이 오는 거예요. 항타기 플러스 조종사. 예. 거기에다가 그 항타기 조종사 위에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좀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도 좀 보조공도 같이 보통은 오게 되거든요. 세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세트로 온 거예요. 항타기, 조종사, 보조공 2명. 2명? 항타기를 터파기 공사를 했는데 예.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일제 단속을 한 거예요. 오. 일제 단속을 하면서 니네 사실상 보조공까지 데려와가지고 터파기 공사를 제하도급을 준 거 아니냐. 니네들 다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차피. 제하도급을 준 거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면 형사처벌 받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에 도급을 한 업체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행정기관에서 임대업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업자는 벌금 얼마 내라고 약식 명령이 나왔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하도급을 준 갑업체에도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는 약식 명령이 아직 안 나온 상태? 안 나온 상태에서 네. 저한테 와서 억울함을 좀 호소를 해서 그에 대해서 변론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항타기 같은 건설 기계를 사용했을 때 이게 임대차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하도급인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임대차냐 도급을 준 거냐 예. 이 기준을 하는 거죠. 예. 갑업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임대차인데 갑자기 도급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도급이면 어떠한 본질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뭐가 다르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2조의 11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급이라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이를 완성하는 완성해서 거죠.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에서 일의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매주를 쓰든 뭘 하든 그 수급을 받은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책임하에 일을 완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죠. 통으로 주고 통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 건설기계 임대차는 기가 빌려준 거죠. 뭐 기계만 빌려주는 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갑과 그 임대업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그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했는지 핵심 좀 지표를 살펴봐야겠죠. 그 약간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기계만 여기 사건에서는 기기만 빌려준 건 아니잖아요. 조종사가 왔잖아. 그렇지. 이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하도급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네가 조종사나 보조국까지 데려와가 일을 다 해준 거 아니냐 임대업자한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다음에 원래 또 빌린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급을 받은 사람이 이게 도급이라고 한다면 도급인이 자기 책임하에 지휘 감독도 하고. 그렇죠. 항타기 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각종 부수적인 장비들이 있어요. 그것도 소모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소모품이나 이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알아서 일에 완성시켜서 공급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건데 그건 또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주희 감독이 그 임대업자가 아니고 애초에 항타기 기계를 빌렸던 예. 갑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일정에 대해서 주희 다 제하고. 감독하고 지시도 하고 유류 구입해가지고 갖다 구입해주고. 근데 각종 소모품 구입해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또 항타기 공사할 옆에 또 부수적인 공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장비들도 빌려서 제공해주고. 임대업자가 그거를 도급을 받아서 자기 책임하에 일을 처리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서 네. 세트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건설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임대차 돼 있어요. 계약이긴 하지만 네. 조종사까지도 딸려오는 걸로. 아니면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리고 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뭐 그래서 그럼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딱 공사를 완성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뭐 이런 개념인 네. 거죠. 이 사례 같은 예.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도급을 하게 되면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급 계약서가 아니라 건설 기계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했고 예. 그 계약서 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항타기 기계의 운용과 관련돼서는 예. 갑 회사의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실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갑 회사에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필요한 뭐 유류비, 그다음에 소모품. 소모품 구입해서 제공해 주는 제공한 뭐 이런 거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갑 회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렇다면 이게 뭐 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났죠. 성공 사례인가? 헬프 홍보인가요 이거? 제가 이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예. 실제 현장에서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맞아요, 수 맞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혹시라도 건설 업체에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뭘 해야 되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증거? 그렇죠. 그런 자료들을 잘 구비를 해서 계약서라든가 계약서를 정확히 그 성격에 맞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시 감독 관계를 누가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놔야죠. 그다음에 각종 유류비나 소모품 비용들을 누가 부담하는지 실제 이러한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건설 현장에서 보면 우리 뭐 일일 공사 일지 예, 맞아요. 그다음에 뭐 소모품이나 유류비 있으면 구입 내역. 구입 장부 뭐 이런 것들 다 구비를 한다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항상 안전 교육을 시켜요. 맞아. 그렇죠. 그 조종사라든지 보조공들한테 안전 교육과 관련된 일지들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놔야겠네.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왜냐면 잘해야 그런 돼. 것들을 잘 구비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많이. 그럴 때 문제가 되고 또 가끔 가다가 또 보조공이나 뭐 이런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뭐 경찰에서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진술들에 반한 좀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자료들을 잘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중요하겠죠. 그래야 몇 달 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정확하게 입장을 설명할 수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억울한 일에 처할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드리면 갑 회사의 경우에는 고발이 돼서 경찰에 수사받는 도중에 무혐의 불성취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업자는 혐의가 인정돼가지고 법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업자가 무혐의면 임대업자도 당연히 무혐의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임대업자가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같이 했는데 결론이 달라진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조사하는 경찰서가 달랐어요. 달랐어. 그럼 갑업체 소재한 그 경찰하고 임대업자가 소재한 경찰이 하나는 서울에 있는 경찰서고 하나는 인천에 있는 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경찰이 첫 번째 달랐어요. 두 번째 뭐냐면 임대업자가 도대체 뭐가 바빴는지 좀 정리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조사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조사받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자기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시청하셨죠?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평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계속 강조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증거의 확보다. 이거는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거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뉴당부@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